네, 간밤 증시를 결정한 요소 1월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습니다. 어제 예고를 해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에 잘 나올 것이라는 건 기정사실이었는데요. 때문에 그동안의 주가 급등세에 부합할 만큼 좋은 실적이었는지 아니었는지가 더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밤에도 잠을 못 주무셨죠? 엔비디아 실적 분석을 하시느라. 네, 엔비디아가 이제 밤새 전 세계 경제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원투펀치였죠, 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의 지난 분기 실적 좀 총평부터 해보고 앞으로 전망을 더 깊게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나타난 액면 그대로 보면 earning surprise, 깜짝 실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매출 또 수익 지수가 다 좋았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매출이라는 것은 물건 팔고 벌어들인 돈인데 그 매출이 뉴욕 증시의 전망은 203억이었는데 발표치는 221억이었으니까 20% 이상 예상을 초과한 것이고 전년 동기 대비는 265% 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지금 AI GPU를 집중적으로 수요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가 GPU를 지금 팔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데이터 센터용 GPU 매출은 예상치가 168억 달러였는데 184억 달러어치를 팔아서 409% 신장. 그래서 주당 수익, 이것은 이제 과연 이익성이 얼마나 좋았느냐, 장사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수인데 이 EPS, earning per share라는 주당 순이익 지수가 시장 전망치는 4.59대 5.16. 특히 5가 넘었다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엔비디아는 1분기에 대해서는 매출에 관해서 가이던스를 발표했는데요. 1분기 매출도 계속 늘어서 지난 4분기보다도 약 한 20%가량은 2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자, 이 정도면 뭐 earning surprise죠. earning surprise라는 게 깜짝 예상을 뒤집었다 했는데 무슨 예상이냐? 뉴욕 증시의 월가의 예상이죠. 예, 애널리스트 평균치보다도 훨씬 더 좋았다. 자, 그래서 시간 외에 그래서 지금 현재 6.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8%가 좀 넘긴 했는데요. 계속 그래서, 변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뉴욕 증시는 장 마감 후에 2시간 동안에 그 시간 후 거래를 하는데 아무튼 8%까지 올랐다. 그러니까 예상을 뛰어난 earning surprise 효과가 주가에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년에 보여줬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사실 작년에 1년 동안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할 때마다 세상이 천지가 요동하는 듯한 그런 변화가 있었거든요. 하루에 24% 주가가 오르곤 했습니다. 끝나고 다음 날 정규장에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 아워가 정규장까지를 포함한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후의 상승 효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도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기다가 또 더 올랐는데 이번에는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 공포가 있었죠. 공포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전에 떨어진 주가가 10% 남짓입니다. 그러면 지금 8%가 오르고 있다. 이것은 원상 회복 정도다. 그래서 주가가 폭발하는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공포, 혹시 엔비디아가 주가는 많이 올랐는데 실적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할 것이 아닌가라는 그 두려움에서는 벗어났다. 그런 면에서 절반 이상의 성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버블이냐 아니냐 이 시장을 무너뜨릴 변수가 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이번 실적이 중요했는데 그 정도 위기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았다. 요거는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1분기 실적 예상치를 보면 240억 달러 이 자체도 월가 예상치를 이제 10% 가까이 웃도는 건데 사실 뭐 앞으로 또 간단치는 않잖아요. 엔비디아가 직면한 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그 실적 발표한 이후에 젠슨 황이 컨퍼런스 콜에 나와서 직접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부정적인 측면도 몇 가지 털어놨습니다. 특히 그 두 번째 있는 지금 엔비디아 5대 악재 중에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엔비디아가 GPU 많이 생산하고도 중국에 못 팔았다. 이 문제가 앞으로 변수다. 이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젠슨 황이 지적한 건 아닙니다만은 퍼가 지금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 이 문제가 엔비디아로서는 하나의 부담이 되겠고요. 자, 전년 동기 대비로는 그 PE, EPS 주당 순이익이 400% 가량 늘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폭을 만회했어요. 근데 올 들어 상승세,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50% 이상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의 이익 상승률은 이게 절반에 좀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런 게 이제 부담이 될 것이다. 근데 그보다도 훨씬 더 큰 문제는 이제 경쟁자들입니다. 인텔과 AMD가 추격하고 있고 오픈 AI가 9,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공장 10개 이상 세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 특히 그 중에서 지금 또 밤사이에 나온 중대한 소식 중에 하나가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 준공식에서 아예 대대적인 이 그 반도체를 만들어내겠다. 특히 그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의 나델라가 영상 그 환영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이 다시 붙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텔의 동맹을 윈텔 동맹이라고 그럽니다. 윈도우와 인텔을 합쳐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꼭 지금 AI가 폭발하는 것과 비슷하게 30여 년 전에 인터넷이 폭발할 때 인터넷이 왜 폭발했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개발하면서 사실 개발해 온 것이 아니죠. 다른 데서 훔쳐온 겁니다. 훔쳐와서 자기 이제 상품으로 만든 것인데 어쨌든 훔쳐왔던 개발했던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한 윈도우 혁명을 뒷받침해 줬던 게 그게 들어가는 반도체를 바로 인텔이 공급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인텔이 파운드리 공장 기공식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GPU를 인텔이 직접 생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동맹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AI 반도체의 거의 대부분 80%를 엔비디아가 설계하고 그것을 TSMC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텔은 파운드리까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텔이 설계하고 인텔이 만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 AI 관련주의 생태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생태계의 맨 꼭대기에 있는 가장 중요한 데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예요. 그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생성형 그 챗 GPT 같은 걸 교육시켜서 인공지능 시대로 가져가는데 그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런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데 필요한 GPU를 엔비디아가 생산을 해왔단 말이죠. 근데 인텔이 여기에 도전장을 냈다. 그런 면에서 뭐 인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강력한 도전자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젠슨 황은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AI가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다. 이게 경영하겠어요. 티핑 포인트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광고를 막 했을 때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고 효과는 광고로 인해서 수요가 폭발하면 어느 순간에 더 많이 팔려면 광고 비용을 다 뽑고도 더 많이 팔리는 이런 현상을 TIPPING, 티핑 이펙트라고 해요. 시체말로 본전을 뽑는 그 지점을 말을 하는 그렇습니다. 걸까요? 그것을 오늘 젠슨 왕이 AI 드디어 티핑 포인트 왔어. 실제로 그러니까, 돈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들어가는 비용보다도 수익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될 거야. 단 하나 변수는
인텔 같은데 다른 경쟁자가 요 몫을 가로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로서는 회사 내부적으로는 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AI 자체는 굉장히 늘어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시간 후 시장에서 주가가 더 올랐다 이렇게 보는. 그래서 실적 발표 자체보다도 이 젠슨 왕의 자신 있는 티핑 포인트 어떤 통과에 대한 발언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3월 15일 날 GPU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여는 거죠? 예,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건데요. 거기에 지금 젠슨 왕이 성부수를 두고 있거든요. 보통 이거 한 다음에 주가가 더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로서는 3월 중순에 지금 AI 컨퍼런스를 매우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소식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준비한 소식도 인공지능 관련 얘기인데요. 올 들어 엔비디아도 제치고 인공지능으로 가장 많이 돈을 번 기업 바로 메타입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사님, 이번에 저커버그가 오면 뭐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회장 만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대통령과의 면담보다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의 만남에 훨씬 더 역점을 두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커버그, 사실 이 저커버그는 지금 인공지능 돌풍 속에서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돈을 번 의외의 인물이에요. 올 들어서 특히 많이 벌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젠슨 황,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대박을 냈겠지만 젠슨 황은 2등이고 뒤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돈을 가장 많이 번 인물이 바로 저커버그인데요. 자, 저커버그가 지금 한국에 잘 안 오는 인물이에요. 한국을 조금 뭐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았다 이러는데 10여 년 전에 한번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재용 회장하고의 만남, 당시에는 부회장이었거든요. 만남이었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더 주목을 끄는 것이요. 이번에는 메타가 중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메타는 AI 하겠다는 소리를 안 했어요. AGI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인공지능 그렇습니다. AGI. AI와 AGI의 차이는 Artificial Intelligence, 문자 그대로 인공지능인데요. 메타가 하겠다고 하는 것은 AGI, 그러니까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일반 인공지능이라고 흔히 번역을 합니다만 사실은 만능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오픈 AI가 하고 있는 인공지능은 기계를 만들어 거기다 막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또 교육도 업데이트를 해서 사람이 가꾸는 인공지능인데 반해서 저커버그가 말하는 AGI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스스로 알아서 재교육도 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잘못되면 인류에 도전할 수 있다는 그게 바로 AGI 때문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인류에 대등하는 대결하는 수도 있는 지능입니다. 그걸 만들려면 엄청나게 많은 GPU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커버그가 지난번 메타의 그 컨퍼런스 콜 할 때 그때 메타 주가가 하루에 20%가량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로 요 AGI를 할 것이다 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대폭등을 했는데요. AGI를 한다고 하면서 그때 구체적으로 한 계획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의 GPU를 내가 다 싹쓸이 하겠다. 아, 그 얘기를 저희도 전해드렸었죠. 예, 우리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대목이 굉장히 주목을 끌수. 사실 그것 때문에 메타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더 오르고 메타도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수요가 문제가 아니라 공급이 문제예요. 제때 그걸 받아와야 되는데 그게 물량이 좀 부족하잖아요. 늘. 그렇습니다. 물량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고 그 기간이 오래되면 경쟁자들이 그 공백을 채워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제때 해야 된다는. 그런데 저커버그 입장에서도 AGI를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GPU를 싹쓸이를 하겠다는데 싹쓸이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커버그가 삼성전자에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부분에서 비교적 조금 소외되어 있는 낙동강 오리알이는 아니지만 낙동강 뭐 재배할 정도는 되어 있는
살짝 지금 뭐가 비껴 다른 있지 건가요? 네. 살짝 비껴 있지 않습니까? 오리보다 제비가 좀 적죠.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는 충분히 능력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메타하고 AI를 협력하게 되면 메타는 인공지능 쪽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거기에 필요한 GPU는 삼성이 파운드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방금 말씀을 드렸던 윈텔 동맹, 윈도우를 만드는 MS와 인텔 동맹처럼 메타와 삼성 동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자 그대로요. 지금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하루가 다르게 지각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 치고 나올 때 초기 단계는 한 치 앞을 예상할 수 없는 어떤 혁명적 변화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에 주커버그의 삼성전자 방문 상당히 주목을 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사업적 얘기에 윤활유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두 사람이 또 워낙 각별한 인연으로도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주커버그도 하버드 MBA를 졸업했고요. 이재용 회장도 하버드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 간에 상당히 대학 동문으로서의 어떤 애정도 있고요. 그 밖에 국제 재계 모임에서도 이 두 사람이 상당히 가깝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선밸리 미디어 컨퍼런스, 이게 IT 실력자들의 모임이거든요. 여기서 비교적 다른 어떤 멤버들보다도 가장 친했던 멤버고 과거에도 동맹을 해본 적이 있고 특히 이 주커버그는 부인이 중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버드 대학에서 만난 부인은 의사예요. 만난 동양인인데 뭐 그런 면에서 뭐 인종의 벽도 좀 넘어설 수 있다. 과연 삼성전자가 메타와 어떤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것은 인공지능의 판도 변화와 관련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가 주목하는 아주 중대한 하나의 동맹 예비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짧게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삼성 내부적으로 보면 TSMC랑 격차가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으니까 파운드리를 분사해서 자체 상장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의 고민은요. 메모리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메모리는 수익률 그러니까 돈이 상대적으로 투자 비용 그 단가 비용 수익성이 낮단 말이죠. 결국 반도체는 파운드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파운드리를 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해요. 지금 메타와 삼성 동맹도 그렇고 파운드리 부분에 동맹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종환 상명대 교수가 지금 지적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를 파운드리 분사한다. 이게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분사를 해서 뉴욕 증시 상장하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자금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투자를 하면 TSMC를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인텔이 또 2등 하겠다고 달라들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또 쪼개기 상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알맹이 없는 찐빵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쪼개기 얘기가 상장을 있겠네요. 넘어서 이건 태평양 건너 쪼개기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지 않는 한 요인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좀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냐. 계속 이것이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으면 주식 투자하는데 좀 불안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삼성전자 정기주총도 있는데요. 혹시나 주주들 사이에서 이런 질문이 나올지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